있으니까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미국이 다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의지도 없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굴복시키기는 전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트럼피즘에 영향을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능성은 제가 열려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자, 이화여대 박원공 교수님과 함께하는 2부 순서에서는요, 좀 더 이 핵심 경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다른 것보다도 정말 외교 정책하면 딴 것보다도 반중 정책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더 강경해졌다 볼 수 있는 건지 좀 뒤로 물러선 건지 어떻게 일단 평가하십니까? 반중 정책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역사적인 설명이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바마 행정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거고 또 미국과 중국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당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이 많이 신경이 쓰였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국제적 제도주의에 따라서 한다라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 주도의 질서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좀 중국의 그런 야심들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도의 제도 안에서 결박해서 포박해서 중국을 좀 길들이겠다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WTO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그때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커질수록 국가 간의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도 미국이나 중국은 둘 다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끼리는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거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은 그렇게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여서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많이 나올 때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그런 하나의 제대로 된 플레이어로 만들면 이것이 중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민주적인 요소가 그 안에 심어지게 되면은 중국이 체제도 바뀔 수 있다, 좀 민주화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8년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미국 내 평가인데요. 중국이 오히려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간다라는 거. 흔히들 말하는 중상주의적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자신들에는 계속해서 내부적 외부적으로 보이게 안 보이게 벽을 쌓고 해서 계속 불이익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국가 주도의 경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화웨이가 대표적인 사례로 뭐 얘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요. 군사적으로도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군사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미국과 소련이 80년대에 맺었던 미국 INF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5,500km까지의 미사일을 생산하지 않고 배치도 안 하는 그런 조약들이 맺혀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미사일들을 개발 안 하고 배치도 안 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상관없으니까 마구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더불어서 경제력이 향상될 만큼 군사력도 거의 투자를 엄청 해갖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확장을 하는데 군사력의 확장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 자체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 이제 도련선 그게 방어선인데요.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이 있죠. 1도련선은 이제 중국의 본토에 가장 가깝게 일단 자위권 차원에서 막는 건데 2도련선, 3도련선은 훨씬 더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굉장히 넓힌다. 결국 남중국 해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바깥에까지의 도련선을 다 긋고 거기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군사력의 배치까지 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서로 간에 좀 평화 협정이 돼서 군사력도 일정 수준에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된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좀 민주화의 가능성이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시진핑 체제가 등장해 갖고는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되고 이번 올해 이제 3연임까지 얘기가 될 만큼 오히려 일당 체제에서 1인 체제로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훨씬 강화되고 홍콩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대만에 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결국 오바마 행정부를 부인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중국의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말하는 이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포박하고 결박하는 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내 여론도 그랬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 민주 양당 상관없이 다 지지를 받았고요. 미국 학계에서도 주류 학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더 이상 미국이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미국이 세계에서의 지도국의 위치를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미 좀 늦었다라는 평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를 하죠. 당시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랑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랑 중국의 체제 자체에 딱 이것을 정체성을 이것은 권위주의 체제다라고 명확하게 공산주의다라고 하면서 가치 경쟁을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당시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내에서는 문명 충돌론까지도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 타협의 공간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사실상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힘을 얻고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대외 정책 다시 복원하고 훼손된 것을 뭐 다시금 관리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 모든 거에 단 하나 예외가 바로 대중 정책이다. 그것은 처음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중 정책만에 의해서는 연속성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모습들이 굉장히 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코로나. 아니, 코로나 상황이 가장 그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게 미국이 첫 번째로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고 그 당시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 뭐 우한 바이러스다, 중국 바이러스다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됐고 그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져서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을 좀 밀어붙이고 했던 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기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국이 느끼는 그 압박감 누가 더 큰 겁니까? 어느 대통령이 더 무섭게 이거는 보여지나요? 뭐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게 압박감이 크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에 했던 것은 중국이 사실은 뭐 경제적인 거는 좀 괴롭긴 했어도 속으로는 뭐 제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웃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트럼프에 대한 다른 국가들,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 얘기하면서 중국을 때리는 거에만 같이 동참을 하자 하는데 중국과의 경제적으로 안 얽혀 있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을 비롯해 뭐 미국 핵심 동맹국 다 중국이랑 이래저래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규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제가 이제 뭐 복합 대중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세 가지로 정교하게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가치를 우선합니다. 영어로 이제 RBO, 그러니까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거의 뭉쳐야 된다라는 명분을 제시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인책이 되는 게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표방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들이 뭐 인권으로 대표되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앞에 내세워서 그런 가치로 묶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이 같이 그 가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일단 확실하게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그 약간 세력 균형적인 측면도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보여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남중국해,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그 영내에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본, 호주 이게 다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아주 확실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요즘 조약 동맹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트리티 얼라이언스인데 조약 동맹은 동맹 조약을 맺은 국가, 한국도 한미 상호 보장이 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 호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이 동맹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거의 또 하나 비슷한 개념으로 통합 억제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 혼자서 상대하면 힘드니까 이 동맹국까지 힘을 합치면 훨씬 더 통합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서는데 이게 커트 캠블이라는 지금 미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고 오바마 행정부 때도 뭐 피보트 에이시아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핵심 인사죠.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스포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스포크의 협의체를 만든다. 처음에 저도 그 개념이 참 와닿지를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맞춤형이잖아요, 비스포크가.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만들었던 이 다자체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유엔이 있었고, 그리고 뭐 나토 같은 게 있는데 유엔이나 나토는 워낙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특히 유엔은 덩치가 너무너무 커서 그 안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까지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나토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28개국 다 다른 이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그렇게 안 만들고 의제별로 딱 거기에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한 3-4개 국가만 묶어서 빨리빨리 움직이겠다. 그게 바로 맞춤형. 그게 비스포크. 그러니까 소규모 다자협의체를 만들겠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쿼드. 가 그렇게 있고 오커스도 그렇게 있고 IPEF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는 한미일 협력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의제를 갖고 국가들을 모아서 빨리빨리 움직이겠다. 이거가 이제는 확실히 모습을 보였고 중국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유엔 연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주도로 이런 소규모 다자체제를 만들어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비스포크로 가는 게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의제별로 확실하게 뭉칠 수 있다는 특징. 그럴 땐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정책을 강경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명분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 측면에서 트럼프보다 훨씬 더 정교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쉽게 거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좋게 말하면 이제 지분 나누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미국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 야 미국 쪽으로 들어오면은 니네 뭐 안보니 경제니 우리 필요한 거 종합 선물 다 있으니까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미국이 다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만든 협의체에 들어오면은 니네가 그만큼의 비용과 책임을 감당하면 그만큼의 지분을 줄게. 대표적인 게 기술 표준 아닙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 표준에서도 들어와서 같이 하면은 그 기술 표준을 누가 만드냐에 따라 앞에 산업의 핵심과 영향력은 막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분을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한국을 비롯해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 나누기. 또 하나는 그 같은 비슷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동맹 기여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맹이 책임과 비용을 넣고 간다. 근데 그 같은 개념에서 가장 거칠게 얘기하면 동맹 줄 세우기죠. 그러니까 1급 동맹, 2급 동맹, 3급 동맹을 만들겠다.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지분도 갖고 가고 그만큼 미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1급 동맹이 되는 거고 어떤 이유든지 니네가 안 들어오면 2급, 3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뭐 표현이 굉장히 그 세련된 강압적인 수단. 그러니까 이게 그 거부하기 힘든 그런 환경과 조건 또 인센티브까지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죠. 이 동맹 기여론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때랑 굉장히 비슷한데 뭔가 좀 세련되게 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게 약간 방식만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대표적인 게 작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동 성명문을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떤 편을 들지 않겠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라는 건데요. 그걸 읽어보면은 중국이란 단어는 없지만 100% 미국이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뭐 규범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부터 비롯해서 심지어 대만 문제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보면은
또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 표준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겠다. 일본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비스포크의 소규모 다자 협의체로 해서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는 뭐 새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이미 얘기되고 있는 IPEF. 네.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다자 협의체거든요. 네. 근데 이건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근데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데 또 하나는 오커스죠. 네. 오커스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그 공식적인 문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도 그렇고 커트 캠블 저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얘기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5대 전략 목표에도 그렇고 오커스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네. 오커스 확장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되는 두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이겠죠.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많은 시험대에 오르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싸워 나간다 그러면 미국의 목표 이것만 내가 정말 꺾어야겠다 이런 게 있다면 뭐 과거에 뭐 화웨이 때릴 때 보면 뭐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반도체를 들고 나온 거 보면 반도체인가 뭐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인가 뭐 여러 가지 뭐 히토리 전쟁도 있고 어떤 게 미국 입장에서 최고의 목표로 삼고 중국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할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굴복시키기는 전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난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짧게는 한 세대 30년이고 뭐 일부에서는 100년, 이게 100년 전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긴 상황. 이게 일부가 한국,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미국이 일방이 일방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보면 경제와 안보가 두 가지 축이 다 있긴 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것은 최소한 기술 표준, 미국이 놓쳤던 5G를 비롯해서 기술 표준, 반도체 뭐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앞으로의 기술 표준은 절대 중국한테 내주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공급망도 당연히 거기 같이 들어가죠. 공급망이 앞으로는 이게 뭐랄까 효용성이 아니죠. 안정성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의지고 거기에 중국을 배제하겠다. 안보 측면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미국 혼자서는 절대 안 한다라는 것. 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하는 것은 동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동맹 길드 줄 세우기가 됐던 어쨌든 지분 나누기가 됐던 동맹과 함께 한다라는 것. 안보 측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커스로 대변되는 것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목표일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만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까지 상정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좀 옛날 얘기를 좀 먼저 꺼내고 싶은데요. 헨리 키신저가 사실 중국하고 핑퐁 외교를 할 때 일종의 좀 갈라치기 전술을 썼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중국을 좀 우리 편으로 좀 만든 다음에 이 관계를 좀 유리하게 좀 가져가자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원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가 아주 빠르게 경제 통합도 일어나고 지금 뭐 어쨌든 러시아한테는 식량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중국의 시장도 있고 만약에 지금 뭐 기술도 있다면 두 나라의 통합은 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론 옛날 구소련 시절보다야 뭐 낫겠지만 여전히 지금 부담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더 풀어가기가 힘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두 나라가 점점 통합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그 키신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1970년대 이른바 데탕트가 시작되면서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키신저 질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미국이 당시 소련과 중국, 특히 소련과의 경쟁을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견제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소련도 미국한테 점점 오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삼각구도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키신저의 직서의 핵심은 중국과 협력을 해서 이른바 공진, 코이볼루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신저 장관, 키신저 박사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그러면서 키신저 질서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냉전과는 달리 기술과 군사력의 이중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절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키신저 질서를 계속 신봉하고 본인이 사실 만들었고 추진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질서에 종말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렵게 인정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고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평가들이 있는데 가장 뭐랄까 1919년부터 39년 사이에 이제 이른바 간주기 기간이라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결국 막지를 못했죠. 네. 근데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1919년과 39년 사이에 결국 뭐 당시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이 이렇게 그 전쟁을 향해서 걸어가는 몽유병 환자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미중 간의 관계를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이 1919년과 39년의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이제 원래 질문하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두 국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1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1919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49년이죠.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둘이 가장 협업을 해서 첫 번째 벌린 일이 1950년의 한국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마오쩌둥과 스탈린과 김일성이 공모해서 시작된 전쟁이죠. 그 전쟁의 과정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마오쩌둥과 스탈린, 김일성 셋 다 서로를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가서 얘기를 해갖고 전쟁을 시작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하면은 스탈린이 가서 마오쩌둥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서 김일성이 또 마오쩌둥한테 가죠. 그러면은 마오쩌둥이 진짜 스탈린이 전쟁을 시작하는 걸 협력하기로 했느냐 확인한다. 서로 끊임없이 불신과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결국 중국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개입하는 조건으로 소련이 중국에 대한 원조를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 전쟁 중반부터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 53년 끝나고 6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수리 문제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소련도 70년대 데탕트도 결국은 서로 중국과 소련이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미국이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것이 보면은 중국과 소련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 안 하고요. 둘 다 권위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위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서로가 서로를 절대 못 믿습니다. 거의 1인 체제에 가까운 권위주의 체제들 푸틴과 시진핑이라는 그걸 못 믿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거기 이제 북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늘 얘기를 하면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Marriage of convenience, 편리에 의한 결합이다.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박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상호 의존을 통해서 경제적인 협력을 할까? 그 노드 스트림을 1과 2까지 만드는 거는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은 믿을 만한 파트너죠. 근데 과연 중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볼 것이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냐? 중국도 지금 결국 원유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가 어느 날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신뢰가 안 되는 그런 저는 사이인가요? 뭐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평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가상 대결을 했더니 웬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결과도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와 또 차기 대선까지 치러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쟁,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트럼피즘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을 쓰면 대중 영합주의죠. 우익 파퓰리즘의 형상인데 그게 미국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영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표상 같은 국가인데 자국의 이해를 추구하는 트럼프가 나타났고 브렉시트도 사실 영국의 이해를 보고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실 유럽이 단합하고 뭐 극단적인 대중영합주의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에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프랑스의 마리 르펜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게 등장하고 있고 헝가리 오르반이 다시 총리가 압도적으로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둘 다 사실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헝가리는 여전히 유럽의 국가 중에 뭐 핵심 국가 중에 뭐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대중영합주의라는 뿌리는 굉장히 깊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트럼피즘이라는 게 쉽게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하면은 집권당이 불리하게 작동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견제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반대당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거는 대외 정책보다는 미국 국내 경제적인 문제죠.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대통령이 됐던 어쨌든 지도자의 전반적인 지지도는 결국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물가를 갖고 있고 그건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 그럼 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끈한 방법을 통해서 뭐 이제 예상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바이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제 질서를 좀 존중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그러면 중간 선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에 대선까지도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대결이긴 하지만 뭐 트럼프 혹시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 트럼피즘에 영향을 받은 공화당의 후보들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근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뭐 말도 못하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미국의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진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님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